경고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이야기는 삶의 가슴 아픈 현실 조각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락적 웃음이나 얄팍한 감동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의 대가에 대한 머리가 하얗게 샌 후에야 비로소 떨어지는 눈물에 대한, 그리고 돈이 사랑의 말을 대신할 수 있다고 평생 여겨온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에 대한 양심의 판결입니다. 1만 6,425일. 그것은 그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에서 숨쉰 45년의 정확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에 맘먹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상철 씨는 항상 시간이 무한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 봉투를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끝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가짜 안도감은 40년 동안 그를 잠재웠고, 그 운명적인 오후, 옷장 바닥 깊숙이 숨겨져 있던 구겨진 검사 결과지가 결혼식 때 입었던 낡은 한복 옆에 차갑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이제 년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은 아내의 몸을 갉아먹는 암세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긴 일기장에 적힌 빗돌배뚤한 글씨에 있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그이가 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내가 사랑받는 여자라고 느끼고 싶다. 황혼의 사랑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 늦은 깨달음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0월 말 서울 마포구의 좁은 골목, 깊숙이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는 한국 가을 특유의 우울한 분위기에 잠겨 있습니다. 밖에는 은행나무들이 마지막 남은 찬란한 노란 잎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하여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낭만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지만, 그 아름다움은 강상철 씨의 3층 아파트에는 결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집은 시간에 색을 띠고 있었고, 누렇게 변한 벽지와 노인이 사는 집 특유의 냄새, 즉 한약 냄새에 발효된 김치 냄새, 그리고 정적의 냄새가 났습니다. 올해로 만 73가 된 강 씨는 전쟁 후 성인이 된 한국 남성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그는 근면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며 잔인할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먼지 투성이의 건설 현장과 함께했고,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노동력을 팔아온 세월을 가장 생생하게 증명하는 것은 상처투성이에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말이 아니었고 장미꽃이나 손을 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의하는 사랑은 묵묵한 희생이자 처자식이 굶지 않도록 집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미자 씨는 그보다 2살 아래입니다. 그녀는 바람 앞에 마른 나뭇가지처럼 작고 야위었습니다. 이웃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조용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가는 사람이었고, 남편이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지키기 위해 항상 불 곁에 머무는 사람이었으며,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 주름을 꼼꼼하게 다림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그녀는 가족의 위대한 남편 곁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탑골공원에서의 바둑 대국이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일찍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관 밖에서 젖은 우산을 털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도마질 소리도, 밥 짓는 냄새도, 오후 뉴스를 알리는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빨간색 플라스틱 밥상보가 점심때 먹고 남은 차게 식은 밥 한 공기와 말라 비틀어진 멸치볶음 접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어디를 갔길래 이 시간까지 저녁밥도 안 해놓고 안 들어와. 강 씨는 목구멍으로 투덜거리며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따뜻한 밥과 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회색 털 재킷을 찾으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은 비좁았고 더블 침대 하나와 니스가 벗겨진 떡갈나무 장롱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롱 문을 열자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조명 냄새가 아니라 진한 한약 냄새에 희미한 의료용 알코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요즘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또 이상한 파스를 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맨 아래 칸에 개어놓은 털, 재킷을 찾으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겨울용 소미불 아래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한국 여성들이 혼수 폐물을 보관할 때 쓰던 짙은 붉은색 벨벳, 천꾸러미였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금부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천꾸러미는 가벼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 최고의 병원인 아산병원의 진료 수첩과 모서리가 닳고 해진 갈색 가죽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진료 수첩을 먼저 펼쳤습니다. 차가운 타자기, 글씨들과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마지막 결론 문장이 각막을 베는 칼날처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추회장암 말기, 간 및 복막 전이, 예후 불량, 예상 시간 1에서 2개월, 진단일 3개월 전. 강 씨는 진료 수첩을 나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적막한 공간 속에 툭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크고 거친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그녀는 3개월 전부터 자신이 시한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머릿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최근 밤마다 그녀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것과 어둠 속에서 억누르던 한숨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구역질 소리를 감추기 위해 물을 세게 내리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국 몇 술만 뜨고는 오후에 군것질해서 배가 불러요 라고 거짓말하며 수저를 놓던 식사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심하고 무정해서 그것이 단지 노인성 잔병치레나 여자의 변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당신 아파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는 가죽 표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아내가 끄적거리던 수첩으로 그가 노인네 주책이라고 비웃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내의 글씨체는 처음에는 반듯했지만 뒤로 갈수록 떨리고 삐뚤빼뚤했으며 어떤 곳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년, 월, 일. 오늘 의사가 통증 완화를 위해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한 번 치료받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든다. 그 돈은 그이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둬야 한다. 그이는 평생 고생만 했는데 늙고 약해진 지금 내가 떠나면 누가 그이를 돌보나 나는 아픔을 참을 수 있다. 여자는 원래 참는 것에 익숙하니까. 강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돈을 쓸까봐 치료를 거부했다고 그녀는 오직 그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성 날짜는 지난주였습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45년 부부로 살면서 한 번도 그이와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손잡고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사랑의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던져버려 영원히 함께한다던데 소원이 있다면 그이와 함께 그곳에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 그이가 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단 5분이라도 좋으니 그러면 눈을 감아도 기쁠 텐데. 강 씨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조여오는 통증에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장롱문에 등을 기대야 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그는 그녀를 데리고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 신혼여행은 부산 공사 현장에서 야근을 맞는 바람에 취소되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들은 집에서 평소보다 반찬 몇 가지 더 먹는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수천 가지 핑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아이들 크면, 집 대출 다 갚으면,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그리고 지금 그 나중에라는 단어는 영원히 없음과 같은 뜻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비해 돈은 많아졌지만 시간은 파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컥.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양파 몇 개와 쪽파 한 단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으며 등은 무거운 하늘을 짊어진 듯 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벗으러 침실로 들어왔다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강 씨가 진료 수첩과 활짝 펼쳐진 일기장에 둘러싸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양파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양파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침대 다리에 부딪혀 툭툭거리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돌아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떨리고 약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달려들어 진료 수첩을 뺏으려 했지만 약해진 두 손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눈앞에 있는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꿰뚫어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 숱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얼굴 피부는 주름지고 병색으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 옛날 그가 결혼 반지를 끼워줄 때 반짝이며 웃던 그 눈은 이제 깊이 패어 인내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가 목에 모래가 낀 드 수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숨겼어? 나를 남으로 생각한 거야.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앙상한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비틀리고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췌장암,
의사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대요. 치료해봤자 돈만 들고 고통만 길어질 뿐이에요. 당신 평생 고생해서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곧 죽을 사람 때문에 그 피땀, 어린 돈을 강물에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강 씨의 뺨을 세차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그를 정말 작고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녀를 꽉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 그가 지난 70년 동안 쓰고 있던 단단한 껍데기가 그의 발을 바닥에 못 박은 듯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양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거꾸로 흘러들어가 쓰고 뜨거웠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감쌌고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쉬며 허리를 굽혀 양파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에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어딘가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여보, 나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내가 가서 밥 할게요.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일 거예요. 그녀는 침대 난간을 짚고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뒷모습은 잔인할 정도로 외로워 보였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도 그녀는 오직 남편의 끼니를 걱정하고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만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거칠고 끊어지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간혹 그녀는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이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방 안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옛날 결혼 예복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던 날 딱 한 번 입었던 싸구려 짙은 남색 양복이었습니다. 그는 조상님 제단 앞에서 했던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이 여자를 돌보겠습니다. 그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자신의 집 안에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하며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일은 당신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겠어. 하늘이 무너져도 내일 우리는 남산에 갈 거야. 앞부분에서 우리가 옷장 밑에 숨겨진 고통스러운 비밀과 최 씨 부인의 일기장에 적힌 고백의 할 말을 잃었다면 이번 부분에서는 늙은 남편의 속죄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킬로미터로 측정되는 여정이 아니라 45년 동안 잊혔던 사랑의 무게와 땀 눈물로 측정되는 여정입니다. 생명의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낡은 결혼 예복과 남산 타워로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길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11월 말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몸서리치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높고 파랬으며 마포구를 뒤덮은 짙은 안개를 뚫고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려 우울한 가을 속에서 드물게 화창한 날을 예고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낡은 연립주택에 사는 노부부에게 마지막 배려를 베풀고 싶었나 봅니다. 좁은 침실 앞멀리 시장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아직 닿기도 전인 새벽 5시에 강동원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긴 밤 동안 통증과 싸우다 잠든 아내가 깰까봐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시간의 먼지가 쌓인
추억의 물건들이 보관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먼지 때문에 콜록거리며 종이 상자들을 뒤지다가 마침내 필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비닐 커버에 쌓인 양복이었습니다. 그것은 1979년의 결혼 예복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은 약간 닳았고 잊어진 과거의 독특한 냄새인 조명 냄새가 진동했지만 짙은 남색은 여전히 중후한 멋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어루만졌습니다. 45년 전 이 옷을 입었을 때 그는 야망 넘치는 건장한 청년이었고 신부에게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45년 후 그는 굽은 등과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떨리는 두 손으로 다시 그 옷을 잡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70세가 되어 불어난 몸을 옛날 양복 바지에 구겨 넣으려 애썼습니다. 바지가 터질 듯 꽉 끼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숨을 참고 배를 집어넣어야 겨우 구리 단추를 잠글 수 있었습니다. 꽉 끼는 느낌이 불편했지만 그는 결코 벗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불편함이 대수겠습니까? 그는 아내 최지영 씨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꼼꼼하게 골라주었던 붉은 자주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막내 아들이 쓰다 남은 헤어 왁스로 백발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고 고생한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럽고 애처로운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최지영 씨가 뒤척이며 잠에서 깼습니다. 복부의 둔한 통증이 찌릿하게 하루를 알렸습니다. 그녀는 죽이라도 끓이려고 억지로 일어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비좁은 거실 한가운데 1년 내내 시멘트 반죽이 묻은 작업복만 입던 무뚝뚝한 남편이 오늘따라 놀랍도록 낯설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낡은 정장을 차려입고 아내가 자는 동안 몰래 새벽 시장으로 달려가 사온 보라색과 흰색이 섞인 들국화, 꽃다발을 신문지에 엉성하게 싸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아니면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시기라도 했나? 영감, 누구 결혼식 가요? 아니면 집에 초상 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몹시 쉬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깜짝 놀라 사랑을 처음 알게 된 소년처럼 당황하며 꽃다발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떨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니, 초상은 무슨, 나 당신이랑 놀러 가려고. 최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놀러 간다. 두 글자가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그의 사전에는 일하러 간다, 술 마시러 간다, 자러 간다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러 가요? 무슨 헛소리예요. 가긴 어딜 가요? 베란다에 있는 배추김치마저 담가야 해요? 오래 두면 상한단 말이에요. 그놈의 김치통은 내버려둬. 강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고함 소리에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그는 곧바로 자신이 또 낡은 가부장적 습관대로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신조차 낯설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내 말은 당신 이제 부엌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우리 남산타워 갈 거야. 당신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제일 예쁜 걸로 입어. 딸내미가 보내준 한복 있잖아, 그거 입어. 최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몸에 꽉 끼는 양복과 그의 손에 들린 떨리는 들국화, 꽃다발을 바라보았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일기장을 읽은 것입니다. 그가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면서도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올라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장롱에서 연보라색 개량 한복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딸이 미국에서 보내준 선물로 장손, 결혼식 때 입거나 관 속에 들어갈 때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를 위해 그 옷을 입을 것입니다. 시계가 아침 9시를 가리킬 때 두 노부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온 연립주택 단지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고집불통인 강 노인은 오늘따라 아내를 부축하여 계단을 한 걸음 내려왔고 다른 손에는 따뜻한 물병과 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절약 습관이 몸에 밴 탓도 있지만 이 여정이 다른 평범한 커플들처럼 조금 더 길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산 순환 버스 02번을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레몬색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차에 오르자 내부 공간은 마치 다른 세상에 속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온통 젊은 커플들 뿐이었습니다. 19살, 20살의 젊은 남녀들은 볼이 발그레한 채 손을 잡고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휴대전화로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보며 가끔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 씨와 최 씨는 노약자석에 앉았습니다. 젊음의 시끌벅적한 공간 속에서 두 노부부의 침묵은 겉돌고 외로웠습니다. 그들은 현대 박물관에 방치된 두 개의 고대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거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곧게 펴고 앞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들이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는 것을 보며 질투심과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40년 전 그도 그렇게 다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자신의 낭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곁눈질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씨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밖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복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나무들이 마치 거대한 횃불처럼 서울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꿀처럼 노란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퀭하고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자글자글한 주름과 검버섯들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소풍을 처음 가는 아이처럼 설렘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은 기묘하게 빛나며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참 예쁘죠, 여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을 깨뜨릴까봐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매일 멀리서 남산 타워를 봤지만 단풍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손을 뻗으면 가을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천진난만한 말은 강 씨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행복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허영이고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녀에게는 꿈꾸던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굳은 살 박인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고 야위었으며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냉기에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온기를 그녀에게 모두 전해주고 싶은 듯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버스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최 씨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요? 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가에 맺히려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 왔어. 내릴 준비해. 버스가 타워 아래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찬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씨는 아내를 부축하여 내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전망대와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이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다리에는 몇 걸음 뛰어가면 될 장난 같은 언덕이었지만 췌장암 말기로 온몸의 살이 고통에 파먹히고 있는 68 세 여성에게 이 언덕은 험난한 히말라야 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10걸음 정도 떼자 최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풀무질 소리처럼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났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비 오듯 쏟아져 희끗한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고 부들부들 떨리더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부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 뒤로 퍼져 똑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길가 난간을 잡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까마득히 높은 남산타워 꼭대기를 올려다보고는 자신의 쓸모없는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좌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가까이 왔는데 평생의 소원이 불과 몇백 미터 앞에 있는데 이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감.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못 올라가겠어요. 여기서 보는 걸로 됐어요. 여기서도 타워 보이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강 씨는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길게 뻗은 오르막길을 바라보고 고통으로 웅크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갈망이 꺼져가고 그 자리를 익숙한 체념이 채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또 희생하려고 그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포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안 돼. 그는 평생 그녀를 뒷전으로 밀어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녀를 정상까지 데려가야 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강 씨는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천천히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넓지만 굽은 그의 등이 든든한 벽처럼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엎혀 그는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나이 먹고 주책이야. 일어나요. 업히라니까. 그가 더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업고 갈 거야. 당신 70이야 뼈상하게. 누굴 업어요? 나 무거워요. 당신 넘어지면 둘 다 큰일 나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쓰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말했습니다. 강 씨가 고개를 돌려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당신 지금 시멘트 한 포대보다 가볍고 내가 옛날 공사장에서 나르던 철근보다 가벼워 해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자. 나 아직 내 마누라 못 업을 만큼 늙었어. 그의 단호함에 설득당했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최 씨는 떨면서 앙상한 두 팔을 남편의 목에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남편의 따뜻한 등에 밀착시켰습니다. 됐어. 꽉 잡어. 강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늙은 두 종아리에 온 힘을 집중하여 몸을 일으켰습니다. 흡, 가벼운 기합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 씨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등 뒤에 느껴지는 것은 성인의 무게가 아니라 한복천에 쌓인 마른 뼈 한 줌 같았습니다. 그녀의 척추가 앙상하고 날카롭게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끔찍한 병이 살과 피를 다 갉아먹고 억척스럽던 아내의 생명력을 다 빨아먹어 앙상한 형체만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70, 세 노인이 아내를 업고 남산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따가운 눈으로 흘러들고 셔츠 깃을 적시고 꽉 끼는 결혼 예복까지 적셨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고장나기 직전의 낡은 풀무처럼 거칠고 그르렁거렸습니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쿵쿵거렸습니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리고 격렬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위의 젊은이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멈춰 서서 낡은 결혼 예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보라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를 업고 언덕을 오르는 기이한 광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있었고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으며 너무 낭만적이다 라고 속삭이며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세상은 등 뒤의 무게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는 차 소리도 듣지 못했고 눈부신 태양도 보지 못했으며 오직 등에 밀착된 아내의 약한 심장 박동 소리만 들었습니다. 영감, 나 내려줘요.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 당신 너무 힘들잖아요. 최 씨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그의 낡은 양복 어깨를 적셨습니다. 제발요. 나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조용히 해. 강 씨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뱉어냈습니다. 다 왔어. 걱정 마. 나 아직 튼튼해. 옛날에 쌀가마니 메고 날아다녔어.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정상까지 데려다 줄게. 약속했잖아. 내가 한다면 해.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숭고한 그 순간 강 씨는 문득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난 45년 동안 불평해왔던 먹고 사는 문제빚, 자식 부양의 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등 뒤에 있는 짐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멈추면, 그가 손을 놓으면 그녀가 영원히 그의 인생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 오르막길이 끝없이 영원히 이어져서 계속 그녀를 업고 가고 시간이 멈추고 저승사자가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겼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과의 말이었고 숨결 하나하나가 뒤늦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남산타워, 정상이 눈앞에 나타나 태양 아래 반짝였고 수천 개의 사랑의 자물쇠들이 오늘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을 목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산 타워 정상은 한강에서 불어오는 쌀쌀한 가을바람으로 두 노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강 씨가 전망대 마지막 계단에 발을 디뎠을 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도시를 향해 있는 나무 벤치에 최 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자신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몸에 땀이 찬 바람에 식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의 심장은 기묘한 승리감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약속대로 그녀를 정상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들 앞에 서울이 거대하고 웅장한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서서히 지면서 도시 전체를 붉은 주황색과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반짝이는 황금 비단처럼 구불구불 흘렀고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며 별똥별 같은 작은 불빛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최 씨는 그곳에 앉아 숨은 약했지만 눈을 크게 뜨고 지난 45년 동안 좁은 부엌에서 놓쳤던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풍경을 영혼에 새겨 저 세상으로 가져가려는 듯 탐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녀가 안개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헐떡였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우리 집이 어느 쪽이죠? 강 씨는 땀을 닦으며 낡은 연립 주택들이 희미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멀리 마포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회색 구름 있는 곳 저기야. 보여?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바로 옆 철조망 울타리에 빼곡히 매달린 형형색색의 자물쇠들로 옮겨갔습니다. 수만 개의 자물쇠, 젊은 연인들의 수만 가지 굳은 맹세들. 새 것처럼 반짝이는 것도 있고 세월에 녹슨 것도 있었지만 모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 강 씨는 아내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산 아래 기념품 가게에서 몰래 샀던 물건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쓰는 하트 모양이나 알록달록한 색깔이 없는 크고 투박한 황동색 자물쇠였습니다. 사랑의 자물쇠라기보다는 공사장, 대문을 잠그는 자물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고를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샀어. 그가 쭈뼛거리며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애들이 하는 거 봤어. 잠그고 나서 열쇠를 던져버리면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더군. 최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행복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자물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신 참 세심해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안 썼네요. 강 씨는 급히 주머니에서 검은색 유성 매직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쓰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등산 후의 피로와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게요. 최 씨가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그의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황혼의 노을 아래 두 백발 머리가 맞닿았습니다. 강 씨의 펜 끝이 투박하고 거칠게 차가운 황동 표면 위에 강상철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내의 약하고 떨리는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이미자. 뒷면에 날짜를 쓰려는데 아내가 말렸습니다. 그녀는 펜을 받아들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작은 글씨 한 줄을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저를 더 일찍 찾아주세요. 그 문구가 강 씨의 눈을 때려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저를 더 일찍 찾아주세요. 영원히 사랑해도 아니고 백년해로도 아닌 가슴 저린 간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생에 그가 무심했던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랑할 시간이 너무 짧았음을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생의 불행을 받아들이고 오직 다음 생에서의 보상을 바랐습니다. 강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뜨거운 눈물이 자물쇠 위로 떨어져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여보. 그가 흐느끼며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내 집에서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어. 난 나쁜 놈이야. 최 씨는 손을 들어 남편의 주름진 광대뼈 위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더없이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 참 바보야. 그녀가 숨이 끊어질 듯 속삭였습니다. 당신 등에 업혀 여기까지 오고 같이 이거 잠그고 그걸로 난 만족해요. 당신 원망 안 해요.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짓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 집을 위해 고생한 거 나 다 알아요. 그들은 함께 빈 철조망 구석에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한강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이었습니다. 자물쇠 고리가 잠길 때 나는 철컥 소리가 건조하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열쇠는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 씨는 아주 작은 열쇠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꽉 쥐고 눈을 감은 차에 기도를 속삭이더니 있는 힘을 다해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잠겨가는 숲을 향해 던졌습니다. 열쇠는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됐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청은망은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할 거예요. 날이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찬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최 씨가 몸을 떨었고 격렬한 통증이 다시 덮쳐왔지만 신음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영감, 나 너무 졸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바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졸리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간성혼수와 마지막 쇠약 증세에 대해 경고했었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구급차를 부르고 싶었고 그녀를 업고 뛰어내려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차마 이 순간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땀 냄새와 햇볕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그 어깨에 그는 운명의 찬바람으로부터 그녀를 막아주려는 듯 팔로 그녀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자요. 나한테 기대. 내 어깨 넓잖아. 그는 목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해요. 그녀가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기억해요. 나를 찾아줘요. 우리가 젊었을 때. 머리가 하얗게 새고 나서 데리고 나오지 말고 기억할게. 약속할게. 다음 생에는 당신이 학생일 때부터 찾아낼게. 당신을 데리고 온 세상을 다닐 거야. 당신 설거지 안 시키고 밥 안 하게 할 거야. 약속할게. 강 씨의 목소리가 메어들었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더니 허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 씨의 손 안에 있던 그녀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져 그의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주위에는 젊은 커플들이 여전히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쁜 삶의 리듬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벤치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영원한 이별을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석상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꽉 껴안고 뺨을 그녀의 백발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에서 온기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허무의 냉기가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백만 개의 지붕, 수백만 가족이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있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 불빛들 속에 어제의 자신처럼 무심한 남편이 얼마나 많을지, 남편을 외롭게 기다리는 아내가 얼마나 많을지 자문했습니다. 잘 자요, 여보. 그가 아내의 귀에 속삭이며 차가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데이트 끝났으니 우리 집에 가자. 남산 정상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어 수만 개의 사랑의 자물쇠들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중에는 두 노인의 이름이 새겨진 새 자물쇠 하나가 뒤늦었지만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며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 씨와 최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여우는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돈이 생길 때까지 여행을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날 때까지 사랑의 말을 미루지 마세요.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황혼의 사랑 채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고개를 돌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